오늘 최경영의 경제 오도독은 커넥티드 그라운드의 최상욱 대표 모시고 부동산 동향 분석, 총선 후 부동산 시장 전망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최상욱입니다. 예, 지금 제가 좀 암울한 전망을 내놨는데 최상욱 대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암울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예.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쇼크는 없겠죠? 설마 쇼크 같은 게 있을까요? 아, 총선 이후에요? 예, 총선 이후에. 총선 이후에는 저는 그래서 부동산 경기하고 음. 건설 경기를 구분해서 보는 거를 좋아하는데요. 그렇죠. 요즘의 질문들은 그 두 가지가 혼재돼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음, 그래서 건설 경기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부터 뭐 태양건설 부도라던가 그렇지.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작년에 새마을금고도 사실 위험했었는데 그랬죠. 잠깐 봉합했다가 예. 작년 결산 실적 기준으로는 뭐 당기순이 95% 이상 감소를 하고, 그래서 이익이 굉장히 위축됐고, 그리고 올해도 부동산 PF 때문에 문제가 있는 그런 토지들을 공매를 하려고 하더라도 예. 온비드에서 팔리는 가격을 보면은 반값도 안 되는 걸 보면 예. 이제 총선 이후에 건설 경기는 더 위축이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정리가 되겠죠. 네네. 예. 그리고 작년 초부터 사실은 PF 음. 위기가 있었는데 음. 작년 내내 PF 정리를 안 하다가, 그러니까 시장에서 생각했던 게 선거 전에는 굳이 경제 위기를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죠. 이거를 좀 뒤로 미루는 것 같다 이러면서 총선 위기설은 어떻게 보면은 현 정부 정책이 만들어냈거든요. 그렇죠. 시장에서 그렇게 음모론을 핀 게 아니라 음. 문제가 생긴 현장들을 계속해서 연장시켜 버리니까요. 만기 연장을 해준 겁니다. 예. 그러다가 작년 12월부터 좀 태세 전환이 있었고, 예. 그래서 태양건설부터 시작을 한 건데 예. 총선 이후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거의 1년 반 넘게 누적이 됐기 때문에요. 네. 이자 비용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죠. 부동산 경기 안 좋은 게, 그러다 보니까 4월이라고 꼬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건설 경기는 지금보다는 더 위축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 같은 거,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 연체율이 14% 가깝다. 지금은 더 높을 수도 있는데 연체율이라는 거는 3개월 동안 이자도 못 낸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죠. 네. 그래야지 이제 연체라고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이렇게 잡히는 거거든요. 네. 3개월 연속 안 냈을 때 그러면 1, 2개월은 요 안에 들어가지도 않는다는 거잖아요. 예, 저는 예. 2023년 1월, 2월쯤에도 23년 1월에도 그 대우건설이 울산 사업장을 PF 사업장을 정리하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때도 굉장히 화두가 됐었는데요. 네. 그리고 22년 10월 같은 경우에는 레고랜드 사태가 있었고 그때부터 PF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23년 하반기를 기준으로 22년 10월부터, 그러니까 22년 4분기부터 PF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대부분의 PF는 자기 자본 10%에 부채 90%로 하니까, 그리고 금리는 뭐 대부분 다 10%니까 그렇죠. 그 얘기는 결국 1년치 자본밖에 없다는 거고, 그러네요. 예, 23년 4분기를 기준으로는 사실상 거의 다 자본금이 소진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연체는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예. 연체율은 뭐 체크하면 할수록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체가 일어나는 그런 PF 사업장들의 결국 그 사업은 안 되는 거고, 예. 그러면 토지를 결국은 매각해야 되는 게 온비드 같은 사이트를 통해서 공매로 매각이 되고 있는 게 요즘 분위기고, 그렇죠. 근데 매각이 되는 게 뭐 토지비가 1,000억짜리인데 500억에 매각되면 그거를 사갈 법도 한데, 500억에 사더라도 그 사업을 성공시킬 자신감이 없다 보니까 그런 1,000억짜리 것도 안 500억. 팔리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건설 경기는 좋지 않다 이렇게 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만기 연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안 하고 있는 게 지금 최근에 파이낸셜 타임즈에 나온 거 미국 그 상업용 부동산 미국 캐나다 같은 경우 굉장히 좀 힘들다 그런 이야기 저는, 했었잖아요. 예, 그 얘기하면 진짜 1시간 넘게 얘기할 수 있는데 너무 심각해가지고 그냥 예.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부동산 시장이 예. 어느 정도냐면은 예. 우리 서울로 치면은 그냥 서울 외곽 빌딩도 아니에요. 그냥 강남 정말 한복판, 테헤란로 한복판에 있는 구 스타타워 아니면 강남 파이낸스 센터 같은 그런 빌딩이 공실 5, 60%가 베이스예요. 미국이 네, 미국이. 그것도 그 샌프란 같은 데뿐만 아니라 뭐 보스턴도 그렇고 LA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다 그렇고,
뉴욕만 약간 아닌데 그리고 이게 좀 트렌드가 있는 게요. 오늘 주제 바꿔야 되겠네 이걸로. 트렌드가 있는 게 뭐가 예. 있냐면은 막 재택 코로나 때문에 재택이 많이 활성화됐다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재택이 활성화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꽉 차 있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어떤 건물들이 꽉 차 있냐면은 이것도 재밌는데 신축 건물들이 꽉 차 있습니다. 미국도. 그래 왜 신축이라 하면 20년 이후 준공됐는데 신축 건물은 구축이랑 뭐가 다르냐? 신축 건물의 대부분은 복합 빌딩을 지어 가지고요. 1, 2, 3층에 상가들도 많이 아케이드도 구성을 해놨고 예. 그리고 중간 층에는 라운지도 있고 음. 진입로라든가 앞에도 되게 그러니까 쾌적하거든요. 예. 우리가 집에서 일을 하는 게 편하기도 하지만은 막 호텔급 라운지나 사무실이 엄청나게 시설 잘 돼 있는데 나가서 좀 일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지어지는 신축 빌딩들은 다 이런 어메니티들을 엄청나게 보강해서 좀 작업자 이제 일하는 사람들 편의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건물들로 종전 빌딩 있는 사람들 임차인들도 다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임차인들이 기업인데 예. 기업들이 공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임대인 간의 관계에서 우위에 설 수 있으니까 이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절로 가버리는 거예요. 더 좋은 예. 데로. 예. 그래서 새 건물 일하기 좋은 건물은 80% 90% 차버리는데 그냥 2000년 이후에 건물된 그냥 건물만 있는 건물 예. 여의도에 있는 그런 재미없는 건물들도 그렇죠. 그렇고 그런 건물들은 텅 예. 비어 버리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미국에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그런 텅 비어 있는 건물주들이 결국에는 그 건물주들도 디폴트가 날 그런 그렇죠. 환경이고요. 건물 예. 가치가 계속 빠지니까. 예. 두 번째는 극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뭘 하냐면은 모든 건물들을 신축 건물들처럼 리모델링을 하려고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건물들에서. 그래서 리모델링 시장이 완전 초호황이 돼 버렸는데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그 서비스 물가를 올리는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미국에 있는 주요 건물들의 리모델링 가격이 근데 싼 게 아닙니다. 그렇겠죠? 얼마냐면은 예. 평당 원화 기준으로 평당 250만 원에서 3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의 건물 새로 짓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지금 물가가 올라갔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우리도 그 정도 들어요. 리모델링 할 때. 네, 근데 그게 네. 전체 건물 면적이라고 생각하면은 예. 평당 뭐 300만 원이 든다. 예. 그러면은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렇죠. 엄청난 돈이어서 건물 네. 전체가 1조짜리면은 한 3천억 들어갑니다. 그러네요. 네. 네. 그러면은 1조짜리 건물에 3천억을 들여가지고 1조 3천억씩을 만들어서 지금 공실률 뭐 4, 50%인 거를 좀 채워보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도 결국은 건물 가치가 내려간 그 건물주한테 또 그냥 3, 4천억 내라 그러면 그걸 누가 냅니까? 그렇죠. 현금이 없지. 네, 그래서 그 이런 걸 모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결국 이거를 하는 소수의 건물들은 리모델링 준공과 함께 다시 임차인들 꽉 채워버리고 여기저기서 이전해 와가지고요. 그러면 이걸 못하는 건물들은 완전 텅 비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여기도 쏠림이 어마어마하고 양극화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래도 리모델링도 하고 투자도 하고 살아난 건물들은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과거에는 평균적으로 비었는데 요즘은 재택 대비 양호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는 건물들만 차고 아닌 데는 완전 텅 비어 버리니까 그 완전 텅 비어 버리는 건물들 비중이 더 많아서 이 문제가 심각하죠. 그런데 이런 빌딩 부동산 자산들은 언제 손실을 기록을 하냐면은 연말에 감정 평가를 다 받아서 공정 가치를 그 재무제표에 반영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 투자 기관들이. 그렇죠. 그래서 23년 공정 가치, 24년 공정 가치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는데 근데 우리도 기업들에 대해서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냐면은 뭐 삼성전자가 평균 40조 벌다가 예. 특정 기간에 메모리가 안 좋아져 가지고 10조밖에 못 벌었다면은 뭐 40조 벌 때는 곱하기 뭐 10을 그렇죠. 해서 400조고 예. 10조 벌 때는 100조고 이렇게 밸류는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재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쪽 이제 회계상으로는 임플라이드한 값을 쓰거든요. 이 삼성전자 체력은 한 40조 정도는 할 체력이야. 이래서 매년. 네. 그 정도로 생각해서 하기 때문에 가치 하락폭이 속도가 더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도 똑같거든요. 예. 건물 가치가 금리가 올라가서 공실률이 막 4, 50% 나왔지만 이게 영구한 일이냐 아니면은 잠깐 일어나는 일이냐 그거에 따라서 감정가 내려온 속도가 정말 더뎌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공실 10%짜리 건물이 3년 만에 5, 60%가 됐는데
근데 감정가 내려오는 거는 건물 가치가 반토막 나진 않았거든요. 근데 예, 그 예. 관련해서 최근에 나온 뉴스 같은 경우 파이낸셜 타임즈 제가 언급드리는 게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가 우리가 지금 만기 연장으로 대출 이자 만기 연장으로 버티고 있다. 두 번째가 건물 가치에 관한 자산재 평가를 안 하고 있다. 한국 같은 경우에. 그런데 최근에 그런 그 중심가에 미국 캐나다의 중심가 북미 지역에 메뉴라이프라는 회사 있어요. 메뉴라이프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건물의 값어치, 자기들이 투자한 건물의 값어치를 40% 정도 하락시켰더라고. 그게 그래서 기사로 굉장히 크게 나왔었거든요. 예. 예. 외국은 40% 하락시키는 거는 네네.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거는 그 건물주가 예.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그게 장기화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음, 보수적으로 회계 적용한 사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투입한 건물들의 공실이 평균 30% 미국의 음. 경우에요. 재택을 생활하니까 평균 30% 많으면 7, 80%가 비어 있는데 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정가 내려오는 속도는 뭐 9%, 10%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우리는 합니까? 9% 아. 10%라도 합니까?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은 대부분 연말 결산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순자산 가치 이게 리츠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시장 가격이라는 게 주식처럼 매일매일 왔다 갔다 아. 하더라도 분기 단위로 가중평균 해서 시장 가격을 매기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런 게 더 없기 때문에 부동산은 이게 회기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연에 한 번 예. 연말에 그 순자산 가치를 감정 평가를 받아서 거래사례법이랑 현금흐름법을 응용해 가지고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려오는 속도가 어떤 부분에서 크냐면은 현금흐름만으로 건물 가격을 감정 평가한다 그러면은 건물 가격은 말씀하신 것처럼 40% 깎여야 되는데요. 그렇죠. 그러면 40% 손실 인식해야 되고 예. 그럼 투자한 기관들은 전손하게 되는 그렇죠. 일이 많아지는 건데요. 예. 건물 가격 40% 깎지 않습니다.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아니 글로벌도 예. 미국도 아직 그러면서 버티는 겁니다. 그렇죠. 왜 안 깎냐면은 예. 체력이 있는 건물 아까 삼성전자처럼 예. 이 건물은 뭐 샌프란시스코 한복판에 있는 건물인데 다음번에는 네 뭐 잠깐 비어 있는 거고 오케이. 네 그다음에 이거 하면 좋아질 수도 있어 이러면서 40% 깎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현금흐름법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파트도 예. 거래 사례 하잖아요. 마포 있는 이 아파트가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얼마에 거래되면 우리 아파트도 얼마인가 이렇게 네. 거래 사례법 쓰는데 그 순자산 가치 하는 방식도 현금흐름법이랑 NAV 그러니까 거래 사례 비교법을 반반 믹스하거든요. 예. 요쪽도 묵은본이에요. 그냥 그러네. 반반 그냥 섞어서 하는데 예. 근데 감정평가 기관에 그 투자자들이 나 손실 기록하기 싫다. 그렇죠. 손실 기록하면 나 큰일 난다라고 그렇죠. 하면 할수록 예. 감정평가 기관에 푸시할 거 아니에요. 영화 빅숏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화 여러분. 빅숏을 보시면은 예. 주인공인 주인공 그룹이 여러 종류 나오잖아요. 근데 그 모건 스탠리 산하에 있던 거기 그 팀이 무디스를 S&P를 찾아가면서 그렇지. 모기지 채권 가격 왜 신용등급 왜 안 내려오냐 이렇게 거의 얘기하니까 다 알고 있으면서 예, 왜 한참 그래. 설명하다가 예. 우리가 내려버리면 고객이 무디스로 가지 않냐고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손실이라는 걸 인정하는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데 현실은 뭐 40~50%씩 비어 있지만 그 손실 기준은 그 건물에 대한 감정 평가를 통해서만 순자산 가치를 통해서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순자산 가치를 평가하는 기관에게 돈을 주는 발주처가 좀 거래사례 비교법을 좀 많이 써서 그러면 4대6으로 반영해 가지고 건물 가치 내려오는 폭을 줄여버려요. 그러니까 미국 상업용 부동산들이 30% 평균 공실에 공실 심한 데는 뭐 70%씩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아직 손실이 없냐? 순자산 가치 내려오는 거를 평가하는 감정평가 그렇습니다. 기관과의 결탁이 있기 때문인 거죠.